현재 일본 여성들, 그중에서도 3040의 여성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남성들과의 만남을 넘어 결혼을 하기 위함이라는데요. 일본에도 남자가 없는 건 아닌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렸을 때 저는 가방 안에 노트를 꼭 챙겨 넣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서울에서 3일만 있으면 됐어요. 그 유튜브 영상들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거든요. 일본 여자들이 계속 올리는 영상이 있었어요.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로맨틱하고 다정한지 말하는 내용이었죠. 한국 남편들은 매일 꽃을 사다 줘요라거나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가방을 들어줘요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38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을 나이가 아니었죠.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문화축제에 참석해서 기자처럼 메모를 하고 나고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한국 남자들도 다른 남자들과 똑같다는 증거를 가지고 말이에요. 차갑고 무관심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택시가 명동에 있는 큰 백화점 앞에 세워졌습니다. 내일 워크숍 때문에 발레 신발을 사야 했거든요. 건물은 유리와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고향의 멋진 가게들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활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죠. 5층에서 댄스용품 매장을 찾아 새 신발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벌써 첫 번째 관찰 메모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쇼핑센터는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바빠 보인다라고요. 엘리베이터는 붐볐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직장인이 뒤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는 쇼핑백을 꼭 쥐고 계셨고요. 젊은 엄마는 어린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에 저도 겨우 들어갔어요. 3층, 4층, 5층. 그때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불빛이 깜빡였어요. 끼익 소리가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층 사이에서 멈춰 섰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졌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에어컨도 멈췄어요. 공간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최악의 악몽이었거든요. 영어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과 작은 상자에 갇히는 것 말이에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땀이 흘렀어요.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뒤쪽 구석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그 직장인이었습니다. 억양이 있었지만 영어를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대답하기도 전에 제 근처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게 제 팔에 닿았어요. 그분의 정장 재킷이었습니다. 그걸로 저를 부채질해주고 계셨거든요. 답답한 공기에 바람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본 장면이 더 놀라웠어요. 그분이 엘리베이터 안을 선장처럼 움직였거든요. 휴대폰을 꺼내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먼저 할머니를 확인했어요. 부드러운 한국말로 말씀드리면서 서류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울기 시작한 어린 남자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서 포장을 뜯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아이에게 줬습니다. 저는 이 키 큰 한국 남자가 정장을 입고 저를 부채질해주고 할머니에게 물을 드리고 우는 아이를 달래는 걸 지켜봤어요. 하지만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더 꽉 쥐었어요. 친절한 행동 하나로 미리 정해둔 결론을 바꿀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리 정해둔 결론들이 봄철 얼음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그 다음 30분도 지났습니다. 그 남자분은 이름도 아직 몰랐지만 엘리베이터 안 모든 사람과 계속 대화했어요. 휴대폰 번역 앱을 써서 저와 이야기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영어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구조팀이 곧 와요. 진정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밝은 빛이 신선한 공기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비 직원들이 우리를 하나씩 도와줬어요. 제 다리가 젤리 같았는데 강한 손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다시 그 직장인이었어요. 앉으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휴대폰으로 번역하면서요. 아래층에 카페가 있어요.
차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거절했어야 했어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냥 가야 했습니다. 제 연구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 눈빛에서 뭔가가 느껴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는 따뜻하고 조용했어요. 그분이 우리 둘 다 뜨거운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번역 앱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어요. 컴퓨터 관련 일을 했습니다. 서울에 살지만 부산에서 왔다고 했어요. 내일 문화 워크숍에 가요라고 휴대폰에 입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예술을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세요? 심장이 뛰었어요. 당연히 제가 관찰하려고 계획한 바로 그 행사에 오실 거였군요. 당연하게도요. 네라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메시지도 입력했어요. 거기에 가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본 첫 번째 진짜 미소였어요. 번역을 도와드릴까요? 제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노트는 밤 테이블 위에 열지도 않고 놓여 있었어요. 한국 문화와 차가운 한국 남자들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적으려고 계획했었는데요. 대신 계속 생각나는 건 어둠 속에서 그 재킷으로 부채질해주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준호가 웃을 때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준호는 그냥 예의를 지킨 것 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사건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여전히 제가 예상한 대로였을 거예요. 격식을 차리고 거리를 두고 일본 여자들을 신기한 상품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문화 워크숍 홀에 들어갔을 때 조심스럽게 다시 세운 제 방어벽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거기 있었거든요. 등록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는데 어제 정장 대신 남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더 젊어 보이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했을 때 얼굴이 환해졌어요. 리리카 씨. 손을 흔들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벌써 번역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앞쪽에 자리를 맡아뒀어요. 발레 시험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오전 시간이 한국 전통음악과 일본 차 문화 교류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앉아서 조용히 번역해줬어요. 단어만이 아니라 제가 완전히 놓쳤을 문화적 의미까지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할머니가 전통 춤을 보여주실 때는 각 동작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속삭여 설명해줬어요. 일본 예술가들이 종이접기 기법을 보여줄 때는 한국 참가자들이 각 접기의 정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다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획했던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강압적이고 지배적이다라고 쓰는 대신 준호는 모든 걸 알아챈다와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 준다라고 적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발레 시간이 왔습니다. 방 가운데로 걸어갈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명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시연을 수백 번 해봤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왠지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기본 자세부터 시작했어요. 간단한 영어로 각각을 설명하면서 준호가 번역해줬습니다. 그랑 주태, 점프의 감정 표현을 설명하려고 할 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날아오르는 기분이어야 해요라고 말하고 멈췄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로움과 무중력감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땅을 떠나는 순수한 기쁨을 말이에요. 더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제한된 어휘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일어났어요. 제가 해봐도 될까요? 휴대폰 앱으로 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배우면 이해가 더 잘 돼요. 저는 그분을 쳐다봤어요. 이 진지한 직장인이 30명의 낯선 사람 앞에서 발레를 시도하려는 거였나요? 구두를 벗고 양말 신은 채로 댄스 플로어에 나왔습니다. 저는 1번 자세를 보여줬어요. 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였죠. 긴 다리가 흔들리면서 제 자세를 따라하려고 했어요. 관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플리에를 보여줬어요.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준호 버전은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 것 같았어요. 방 안에 더 많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격려하는 웃음이었어요. 완벽하게 어색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분의 서툰 발레 자세 시도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었어요. 날아오르는 것 같아 보여요라고 속삭였을 때는 뭔가 위험한 감정이 제 가슴에서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 전통 공연을 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손상은 일어난 후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점심시간에 한국 주최자 중 한 분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 씨가 겸손하게 말하고 있어요라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그분은 그냥 참가자가 아니에요. 그분 회사가 이 워크숍 전체를 후원했어요. 그분 없었으면 올해 한일 문화 교류는 없었을 거예요. 이 정보가 찬물처럼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 아침의 모든 좋은 순간들이 그분이 준비한 것이었어요. 완벽한 좌석, 매끄러운 번역, 따뜻한 환영. 하지만 그분은 영어를 우연히 할 줄 아는 평범한 참가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점심 식당 건너편에서 그분을 지켜봤어요. 나이 드신 한국 할머니들이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는 걸 도와드리면서 동시에 일본 10대에게는 젓가락으로 한국 반찬 먹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화 사이를 다리처럼 움직이면서 연결을 쉽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분이 전통 한국 바베큐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연구 자료를 더 모으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조심스럽게 고기를 구워주면서 각 반찬과 그 의미를 설명해줄 때 노트는 가방 안에 닫힌 채로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말이에요. 4년 전에 남편을 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레 학원을 혼자 운영하는 이야기도요. 나고야에서 완벽하게 정리된 제 삶을 채우고 있는 공허함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준호는 뭔가를 고치려 하거나 쉬운 위로를 하지 않고 들어줬습니다. 제가 다 말하고 나서 그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부산에서 자란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힘이라고 가르쳐 주신 어머니와 함께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로 연결하는 꿈으로 기술 회사를 세운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라고 천천히 말했어요. 영어 단어들을 찾아가면서요. 발레와 기술이 같은 것 같아요. 둘 다 전에 없던 아름다운 연결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우리 둘 다 빨리 걷지 않았어요. 입구에서 정확히 같은 시간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일이 서울에서 마지막 날이네요 라고 준호가 말했어요. 네. 그 말이 돌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곳을 보고 싶으세요? 문화 워크숍 말고요. 그냥 서울을요. 저와 함께요. 그분의 진지한 얼굴을 보면서 위험한 감정이 다시 가슴에 퍼지는 걸 느꼈어요. 3일간의 연구 여행은 한국 남자들이 다른 남자들과 똑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준호는 제가 만나본 그 누구와도 다르다는 걸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네라고 제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나고야로 돌아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제 생활에 새로운 패턴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7시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메시지였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화이팅. 점심시간에는 잘 드셨어요? 밤에는 좋은 꿈 꾸세요. 리리카 씨라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국 문화의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메시지들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발레 학생들이 제가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한다고 알아챘어요. 조수는 제가 아침 수업 시간에 웃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출장으로 나고야에 온다고 했어요. 도착 전날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아파트를 2번 청소했어요. 옷을 4번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연습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신경질적인 10대가 된 걸까요? 목요일 저녁에 제 발레 스튜디오에 나타났습니다. 하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제 학생들이 웃으면서 속삭였습니다. 그분은 구석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제가 고급반 수업을 끝내는 걸 지켜봤어요. 마지막 학생이 떠난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라고 말하면서 꽃을 내밀었어요. 몇 주간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영어가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부탁할 게 있어요. 재킷 주머니에서 아름다운 글씨로 한글이 적힌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리카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부산에서요. 다음 주말에요.
그 말이 몸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자고요. 다음 주말에요. 모든 게 너무 빨라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저를 가족에게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전체 세상이 저를 포함하려고 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황이 저를 덮쳤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남편의 약속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준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너무 과해요라고 제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거의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준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밀어붙인다고요? 전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이 기뻐하는 것 같아서. 메시지요. 말이 터져 나왔어요. 매일 문자를 보내잖아요. 여러 번이나요. 일본 여자들이 독립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확인받아야 한다고요? 그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걸 봤습니다. 또 한 걸음 더요.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격식을 차리고 차가워졌어요. 당신 문화를 잘못 이해했나 봐요. 처음부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존중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3주 만에 어머니를 만나자고요? 한국에서는 그게 정상인가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가족이나 약속으로 급하게 뛰어들지 않거든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우리 사이에 벽을 더 높게 쌓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래된 두려움들이 다시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일본 여자를 모으려는 한국 남자들의 방식은 아닐까요? 외국인 여자친구를 신기해하는 온라인 남자들 같은 건 아닐까요? 제가 그분의 국제 로맨스 컬렉션의 또 다른 정복품은 아닐까요? 맞아요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직장인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재킷으로 부채질해주던 따뜻하고 재미있던 남자의 모든 흔적이 지워졌어요.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드려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안에서 독 같았어요. 그분이 휴대폰을 제 책상에 놓았습니다. 저를 위해 번역하고 우리의 언어와 세상을 연결해주던 바로 그 휴대폰이었어요. 제 번호를 지워주세요. 더 이상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나갔습니다. 시든 장미를 들고 서서 창문으로 그분이 나고야 밤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어두운 유리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수년 만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을 방금 파괴한 여자였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휴대폰이 조용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화이팅. 메시지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잘 드셨어요? 가 없었습니다. 밤에도 아무것도요. 3주 만에 처음으로 준호의 이름이 제 화면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독립성이요. 공간이요. 일본의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강압적인 한국 남자로부터의 복잡함 없는 생활이요.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되면서 침묵이 더 커졌습니다. 학생들이 왜 다시 산만해 보이냐고 물었어요. 조수는 제가 아픈 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냥 선택해서 혼자인 것과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던 유일한 사람을 밀어낸 것 때문에 혼자인 것의 차이를 배우고 있었을 뿐이에요. 매일 밤 휴대폰을 들고 보내지 않은 메시지들을 입력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미안해요.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준호는 제 바람을 완벽하게 존중해줬어요. 제가 원한다고 말한 바로 그 공간을 정확히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안에서 빠져 죽고 있었어요. 3주간의 침묵이 가장 잔인한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제 선택이고 힘이고 보호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저녁 빈 아파트에 앉아서 준호의 메시지로 더 이상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바라보면서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스스로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외로움은 저를 완전하게 만들어준 유일한 사람을 버렸다는 걸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발레 수업이 엉망이 됐어요. 수년간 가르쳤던 안무를 잊었습니다. 작은 실수에 화를 낼 때 학생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조수까지 휴가가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행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유튜브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자가 매일 오는 문자와 가족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어요. 이번에는 눈을 굴리는 대신 다른 걸 봤습니다. 가능성이었어요.
이 여자들은 완벽한 동화 같은 남편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매일 작은 방법과 큰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진짜 남자들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용기를 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바로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이번에는 연구 계획이 없었습니다. 문화 관찰로 가득 찬 노트도 없었어요. 2주 동안 몰래 공부했던 한국어 회화책과 함께 작은 여행 가방에 넣은 건 희망뿐이었습니다. 준호의 회사 건물이 강남에서 은색 탑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20분 동안 밖에 서서 한국어 사과 연설을 연습했습니다. 만약 저를 만나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죠?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요? 접수원이 서툰 한국어로 준호를 찾는다고 했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고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일을 엘리베이터에서 고치게 된다니 아이러니였어요. 그분 사무실 문이 유리였어서 저를 보기 전에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큰 책상 뒤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발견했을 때 온몸이 굳었어요. 조심스럽고 격식을 차린 움직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리리카 씨, 예상치 못했네요. 목소리의 정중한 거리감이 제 용기를 거의 꺾을 뻔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을 100번도 더 연습했었거든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이 아플 때까지 연구하고 연습했던 90도 인사였어요. 그리고 발음대로 외운 한국어를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 실수였어요. 그분 눈에서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깜빡이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제가 준 상처 후에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 하는 학생으로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전문적인 가면이 조금 금이 갔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네요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공부했어요라고 인정했습니다. 2주 동안요. 발레 수업 후 매일 밤마다요. 사무실 문 앞에서 서로 다음 단계를 밟기를 두려워하며 서 있었어요. 마침내 준호가 창가 의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물었습니다. 신중하게 말을 선택했어요. 배운 한국어 구문과 영어를 섞어서요. 무서웠거든요. 너무 신경 쓰는 게요. 또 누군가를 잃는 게요. 하지만 이 3주가 가르쳐 준 건 사람들을 밀어내는 게 사랑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였어요. 치유는 즉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제 사과를 들어줬지만 대답은 조심스럽고 절제돼 있었어요. 그분도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던 거죠. 당신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라고 계속했습니다. 연구가 아니라요. 당신 삶의 일부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요. 가르쳐 주신다면요. 그 주말에 함께 부산으로 갔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친절한 눈을 가진 작은 체구의 분이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기고 계셨어요. 저는 비판을 각오했었거든요. 텔레비전 드라마의 엄한 한국 시어머니를 말이에요. 대신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으시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해요, 딸아. 여행하느라 피곤했겠어요. 그들 집 식탁은 제가 비밀리에 한국 요리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불고기, 김치, 밥, 그리고 가운데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일본 카레와 돈가스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습했어요라고 준호가 번역해서 어머니 말씀을 전했어요. 일본 딸을 위한 일본 음식이요. 그날 밤 준호와 저는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모래에 부딪혔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라고 준호가 저를 마주보며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너무 밀어붙인다고 하셨을 때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신경 쓸 때 계속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관심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야 했어요. 저도 벽을 쌓는 대신 제 두려움을 설명했어야 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화난 게 아니었어요. 잃을 수도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해가 뜰 때까지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문화적 차이와 인간의 공통점에 대해서도요. 한 번에 하나씩 솔직한 대화로 진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바닷가에서 결혼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동화 같은 결말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더 좋은 말을 했어요.
당신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일본어만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언어를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어떻게 받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벽 대신 다리를 만들 수 있는지요. 6개월 후 서울에 작은 발레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첫 번째 한국인 학생이 되어주셨어요. 휴대폰에 여전히 매일 메시지가 와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가 섞인 우리만의 사랑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번역 앱은 서랍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기술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사랑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두려움과 싸울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도할 만큼 용감해지기로 선택하는 거죠.